어느 날 통장으로 입금된 50억이라는 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추레하고 힘없는 하층민이었던 저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줬죠.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의 제 노력과 고생이 결실을 맺은 거라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평범한 50대 아줌마인 제 과거를 털어놔 볼게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일찍 조실부모하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시절은 아직도 떠올리면 숨이 턱 막힐 만큼 괴롭고 불우한 시간의 연속이었죠. 의지할 피부치 하나 없는 고아의 처지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씁쓸하고 힘겹거든요. 같은 보육원 아이들조차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 언젠가 이 보육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거지만 너넨 아니잖아? 이런 태도였죠. 저는 입양도 쉽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보호기관을 떠돌다 처음 보육원에 가게 됐을 때 제 나이가 7살이었는데요. 사실 입양이란 게 반려동물 분양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 되거든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인데다 특출나게 예쁘지도 그렇다고 밝고 애교 많은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를 원하는 어른들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2-3번 정도 입양의 연이 닿을 뻔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엔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매일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불고 하고요. 아동심리센터에서 따로 트라우마 상담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를 입양할까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제 상태를 보곤 이내 입양 의사를 철회하곤 했죠. 그렇게 한 해, 2해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보육원에 온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태였죠. 당시 제 유일한 낙은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봉사단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아마 저뿐 아니라 보육원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봉사단체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늘 만난 음식과 옷, 장난감 따위를 한아름 안고 왔죠. 보육원은 늘 모든 게 부족했기에 저희는 삼시세끼 밥조차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봉사단체 사람들이 오는 날만큼은 피자나 햄버거 같은 바깥 세상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봉사단체의 방문을 기다린 건 단순히 그 사람들이 들고 오는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봉사단체는 지역 내 몇몇 제조기업들이 합심해서 만든 곳이었는데요. 참여 중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 제조회사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때로 회사 사장님 내외나 경영진 같은 높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했죠. 그분들은 와도 바로 원장실로 가거나 아니면 기자들 앞에서 사진만 몇 번 찍고 금세 돌아가곤 했는데요. 봉사단체를 이끄는 리더격이던 모 기업 사장님만큼은 달랐어요. 매주 와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직접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눴고요. 저처럼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들에게도 다가와 먼저 인사해주곤 했죠. 그쯤에 저는 그림 그리는 것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제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그날도 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자니 다가와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지영아, 그동안 잘 지냈니? 어디 아픈 곳은 없었고? 네, 잘 지냈어요. 오늘은 무슨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아하, 나비구나. 네, 저기 저 꽃밭에 날고 있는 나비들이요. 저는 저를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장님이 참 좋았어요.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서 저 홀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저를 꽉 끌어안고 다독여 주셨죠. 그날의 포옹 이후로 저는 사장님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요. 매달 사장님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죠. 사장님은 종종 본인의 아들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지영이 너랑 비슷한 또래거든. 지영이 너처럼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둘이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달에 사장님은 정말로 자기 아들과 함께였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의 이름은 성지훈이었고요. 사장님을 닮아 훤칠하니 잘생긴 아이였죠. 보육원의 봉사단체 어른들만 올 땐 잘 몰랐는데 제 또래 아이가 오니 그 애가 입고 있는 옷, 차고 있는 손목시계와 신고 있는 운동화, 모든 것들이 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 애의 결 좋은 머리카락과 뽀얀 피부까지도 부의 상징 같았어요. 그의 앞에선 햇볕에 탄 제 새카만 피부와 거칠고 덥수룩한 머리가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사장님의 말처럼 저희는 닮은 구석이 많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취미가 독서와 그림 그리기라는 것도 그렇고요.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도 닮았죠. 지훈이는 그 또래 남자애들과 달리 축구나 게임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보육원에 와서도 그냥 조용히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죠. 그럼 사장님이 슬그머니 저를 그의 옆에 앉히곤 했죠. 지훈아, 지영이랑 좀 같이 놀아줘. 너처럼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라고 했잖아. 같이 놀면 재밌을 거야. 사장님의 말에도 그 애는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 차가운 표정이 왠지 저를 밀어내는 것만 같아 절로 위축이 되고 얼굴이 새빨개졌죠. 결국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고요. 그 애와 친해지는 건 영영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죠. 그날도 그랬어요. 지훈이는 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한쪽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전 그보다 좀 떨어진 테이블에 따로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얼른 그림을 완성해서 사장님에게 보여주고 칭찬 듣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급했죠. 그런데 어느새 지훈이가 테이블 맡으러 다가와 제 그림을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설마 우리 아버지야?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손으로 그림을 가렸어요. 실제로 제가 그리고 있던 건 사장님의 얼굴이 맞았거든요. 제가 아무 말 안 차 자기가 한 말이 정답이라는 걸 알았는지 그 애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네가 우리 아버지 얼굴을 왜 그리는데? 무슨 권리로? 난 그냥 곧 사장님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림 선물을 하냐고. 자식도 뭣도 아닌 고아 주제. 지훈이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돼 제 심장에 꽂혔어요. 손쓸 새도 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요. 저는 당황해 그대로 그림을 구겨버렸죠. 미안해. 난 그냥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서러운지도 모른 채 한참을 서럽게 울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리고 이불을 억지로 걷어올리곤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누군가의 정체는 놀랍게도 지훈이었어요. 얼굴이 온통 당혹스러움과 미안함으로 얼룩져 있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얼빠져 있는데 그 애가 툭 던지듯 말을 뱉었어요. 나야말로 미안해. 뭐? 미안하다고. 난 그냥 질투가 좀 났던 것 같아. 아버지가 요즘 계속 네 얘기를 하시거든. 네가 참 착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똑똑하다고. 아들인 나보다 더 예뻐하는 것 같아서 너랑 친하게 지내라는 말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오늘 아버지 초상화 그리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서
괜히 너한테 심술을 부렸어. 미안해. 지훈이의 솔직한 사과 앞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지훈이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아이가 설마 저를 질투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 지훈이가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자, 이거 내가 다시 펴긴 했는데 좀 구깃구깃해지긴 했어. 지훈이가 건넨 건 제가 그리고 있던 사장님의 초상화였어요. 얇은 도화지 위에 그린 그림은 그의 말처럼 온통 주름이가 있었죠. 이걸 선물로 사장님에게 드리기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훈이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다시 그려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그릴래? 제 말에 지훈이는 놀란 표정을 지은 것도 잠시, 이내 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절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날 그 애의 미소가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했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지훈이와의 인연이 악연이 될 줄은 말이죠. 그날 이후 지훈이와 제 사이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지훈이는 매달 보육원에 올 때마다 제 곁에 꼭 붙어 있었고요. 때때로 수행인들을 따돌리고 혼자 절 보러 오기도 했죠. 저희는 지역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요. 미술관 같은 곳에 가서 전시 관람을 하기도 했어요. 벌레를 무서워하는 그 애를 대신해서 제가 수행평가 숙제로 잠자리를 잡아준 적도 있었죠. 몰랐는데 지훈이는 차가웠던 첫인상과 달리 섬세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부전자전이라고 늘 제게 조곤조곤 다정한 말을 건네곤 했죠. 지영이 네가 너무너무 좋아. 평생 너랑 이렇게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낯간지러운 말에 면역이 없는 저는 그때마다 얼굴에서 불이 나곤 했죠. 넌 무슨 남자애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있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어야 전해지는 거라고 했어. 바람둥이 같아. 막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아닌데? 내가 이런 말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리고 너 왜 나한테 오빠라고 안 불러? 내가 너보다 2살이나 많은데? 오빠라는 말은 입에 잘 안 붙어. 그리고 오빠가 오빠다워야지. 나랑 키도 비슷하면서. 뭐? 김지영, 너 오빠한테 한번 혼나볼래? 지훈이가 장난스럽게 거는 헤드락은 조금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간질간질간지럽기만 했죠. 그쯤에 저는 달콤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언젠가 지훈이와 가족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실제로 얼마 안가 그 기회가 오긴 왔어요. 저나 지훈이가 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은 봉사단체의 정기 방문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사장님은 지훈이와 같이 보육원에 왔고요. 양손엔 간식과 선물이 잔뜩 들려 있었죠. 저는 지훈이와 둘이 놀이방에 들어가 간식을 먹으면서 선물 꾸러미를 하나하나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방 안으로 사장님과 보육원 원장님이 함께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상 사장님이 지영이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 네? 저한테요? 그래, 이리 와서 앉아보렴. 지훈이도. 원장님의 말에 저와 지훈이는 나란히 사장님 앞에 앉았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큼큼 헛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그동안 내가 너희 둘을 지켜봐 왔는데 말이다. 둘이 참 성격도 잘 맞고 잘 어울리더구나. 전부터 지훈이 옆엔 꼭 지영이처럼 좋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사장님의 말은 제 가슴을 점차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했어요. 그건 지훈이도 마찬가지였는지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아오더군요. 그 사이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지영아, 너 우리 집 양녀로 들어오지 않을래? 저는 사장님이 장차 지훈이와 결혼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꺼낸 얘기는 다름 아닌 입양 얘기였죠.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어요. 네? 양녀요? 그래. 지영이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구나. 내 품에 안겨 울 때는 마치 내 친딸처럼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도 이해해 주더구나. 어차피 집사람 건강 문제 때문에 둘째를 갖는 건 포기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바로 널 입양하려고 했는데 지훈이 이 녀석한테 슬쩍 언지를 줬더니 밥도 굶어가면서 단식 투쟁을 하지 뭐냐. 이 워낙 독립적이고 곁을 안 주는 녀석이라 동생이 생기면 자기 걸 빼앗긴다고 여긴 모양이야. 그래서 일단 보육원에 직접 데리고 와서 너랑 친해지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건데 실제로 최근 들어 너희들이 부쩍 친해진 것 같아서 말이다. 친남매처럼 말이지. 어때? 둘 다 좋지? 제가 미처 뭐라고 할 틈도 없이 지훈이가 먼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전 지영이를 여동생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입양이라니 절대 싫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뭐? 인서가, 갑자기 또 왜 그래? 언젠 지영이가 좋다며? 그래요, 좋아해요. 하지만 여동생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에 원장님과 사장님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잠시 후 간신히 충격을 갈무리한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죠. 지영이 넌 어떠냐? 너도 지훈이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건... 잘 생각해봐야 한다. 너흰 아직 어려.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애들의 감정이 영원할 것 같아? 언젠간 헤어지게 될 테고 그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서 평생 얼굴도 못 보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럴 바엔 그냥 아저씨 딸로서 또 지훈이 동생으로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사장님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훈이만큼이나 사장님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과 평생 얼굴도 못 보고 산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그런 제 망설임을 읽은 걸까요? 지훈이가 또다시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랑 어떻게 남매 사이가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보육원에 있는 여자애들 전부를 제 동생으로 삼는다 해도 지영이만큼은 안 된다고요. 너 이 녀석! 어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네 한낱 그 칙기 어린 감정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네 결혼은 벌써부터 네 엄마가 신경 써서 혼처 고르고 있는데 지영이를 허락해 줄 것 같냐? 사장님은 무서운 표정으로 지훈이를 다그쳤어요. 그러자 지훈이는 그대로 보육원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고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보던 사장님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죠. 며칠 뒤 지훈이가 학교로 몰래 절 찾아왔어요. 지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 지영아. 근데 난 정말 너랑 남매가 되고 싶지 않아. 언젠가 어른이 되면 너랑 꼭 결혼할 거란 말이야.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지훈이의 말에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지훈이와 사장님을 잃게 되느니 그냥 한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그걸 차마 지훈이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죠. 그러자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도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알았어. 엄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시더니 내가 그래도 고집을 안 꺾으니까 미국으로 보내버리겠대. 뭐? 미국? 응. 거기서 대학까지 마칠 것 같은데 아마 당분간은 한국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래도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내가 꼭 편지하고 방학 때마다 보러 올 테니까 절대로 나 잊어버리지 마. 지훈이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종종 그 애한테서 편지가 오긴 했지만 제 상실감과 슬픔을 달래주기엔 역부족이었죠. 설상가상 언젠가부터 사장님도 더는 보육원에 거름하지 않게 됐어요. 보육원 원장님 말로는 저 때문에 사모님이 단단히 화가 나서 보육원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 했다더군요. 사장님은 그걸 말리면서 본인이 더는 보육원에 가지 않는 걸로 일을 마무리 지었고요.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전부 잃게 된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루에 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날도 생겼죠.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소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훈이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자고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곤 전부 공부에 투자했어요. 기초가 없어서 처음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그래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금세 따라잡을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엔 반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섰죠. 전형을 잘 선택한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도 단번에 합격할 수 있었네요. 사실 성인이 되면 보육원 아이들은 전부 졸업이란 걸 해야 하거든요. 말이 졸업이지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돈만 받고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도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고 대학 진학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 웬걸 연락이 뚝 끊겼던 사장님이 제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제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대학 등록금도 보내주시고요. 서울에 있는 작은 자취방도 하나 구해주셨죠. 그쯤엔 지훈이마저 연락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따로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오히려 폐가 될까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요. 대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려고 노력했고요.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과외 알바도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장님에게 받은 돈을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려고 한 건데요. 원장님을 통해 연락하니 사장님에게선 갚을 필요 없다는 답만이 돌아왔어요. 참 슬프더군요. 제게 개인적인 연락 한 통 없는 사장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대학 졸업 후 고민 끝에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사장님이 운영하는 제조회사에 지원했어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라도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사장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몰랐던 건지 혹은 알고도 외면했던 건지 사장님은 끝내 절 뽑지 않으셨고요. 결국 저는 고향에 있는 다른 회사로 취직하게 됐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지훈이가 운명처럼 다시 제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은 말이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어요. 풋풋한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어느새 삶에 찌든 30대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연인이었던 남자친구와 막 헤어진 상태였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좋아했던 남자친구였기에 후유증이 컸어요. 퇴근 후 매일같이 홀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곤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씁쓸하게 곱씹으면서 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절 부르더군요. 너 혹시 지영이 아니니? 저는 보육원 동기 혹은 학교 동창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웬걸? 제 앞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지훈이었어요.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지훈이? 오빠라고 안 부르는 건 여전하네. 제 말에 지훈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곤 같이 온 일행들을 먼저 테이블로 보내고 제 앞에 앉더군요. 그동안 잘 지냈어? 서울로 대학 갔단 얘긴 들었는데 아직도 서울에 있는 거야? 아니,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내려왔어. 지금은 땡땡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 그래? 전혀 몰랐네. 난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 있어.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지훈이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뭐랄까,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 시절이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연이요. 성인이 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저와는 얼마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요. 어릴 때 그 풋풋한 감정만으로 지훈이에게 매달리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런 냉철한 사고 덕분일까요?
저는 꽤 아무렇지 않게 지훈이와 이런저런 안부를 물을 수 있었어요. 화제는 자연스럽게 사장님으로 흘렀죠. 사장님은 어때? 잘 지내시지? 그러자 지훈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 넌 모르겠구나. 요즘 아버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거든. 그래서 나도 미국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온 거고. 뭐?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아니 뭐 그렇다고 당장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의사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선에선 지난달에 은퇴하셨고 지금은 집에서 요양하고 계셔. 지훈이의 말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훈이가 제게 자기 명함을 건네더군요.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내 명함이야. 오늘은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길게는 얘기 못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연락하자.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네. 저는 얼떨결에 지훈이와 명함을 주고받게 됐어요. 지훈이의 명함엔 당당하게 땡땡회사 사장이란 직함이 적혀 있더군요. 사장님의 아들이 사장이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새삼 느껴지는 신분 차이에 씁쓸하더군요. 지훈이와는 그 만남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뒤 주말, 지훈이가 뜻밖에도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하더군요.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외롭던 찰나에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추억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내에 있는 일식집에서 지훈이를 만나 같이 밥을 먹었고요. 2차로 옮긴 장소에서 술도 마시게 됐죠. 그런데 술 기운이 올라서일까요? 지훈이가 점점 야릇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넌 여전하다, 지영아. 여전히 참 예쁘고 사랑스러워. 갑자기 낯간지럽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오빠 취한 것 같다. 그만 일어나자. 이젠 오빠라고 불러주네. 어릴 땐 곧 죽어도 안 불러주더니. 하긴 나도 너한테 오빠라고 불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우리가 친남매도 아닌데 말이야. 안 그래? 불편한 화제에 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그런 저를 붙잡고 물었죠. 넌 날 원망해? 우리 아버지가 너 입양하자고 했을 때 내가 반대한 거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지난 일은 왜 묻는데? 그냥 네 마음이 궁금해서. 사실 난 지금도 후회 안 하거든. 왜냐하면 난 여전히 널 좋아하고 있으니까. 뭐? 날 좋아한다고? 그래. 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지영아. 지훈이의 그런 말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장님 생각에 겁도 났죠. 왜 이래 오빠.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린 이뤄질 수 없는 사이인 거 몰라? 그만하고 일어나자. 우리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더는 옛날처럼 어리지도 않는데. 넌 나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 보니까 아무 감정도 안 들어? 지훈이가 절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전 그런 지훈이의 눈빛에 홀린 듯 몸을 굳혔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지훈이가 제게 입을 맞추고 있었죠. 지훈이와 함께 보낸 하룻밤은 너무나 꿈 같았어요. 지훈이는 제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요. 그중엔 결혼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말로 지훈이네 식구들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뻤죠. 그 뒤로 저는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에도 지훈이를 만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지훈이의 다정함과 섬세함은 여전했고요. 저희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요구로 회사까지 옮겼어요. 지훈이와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비서실로 들어가 지훈이의 스케줄 관리를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 거였죠.
상식적으로 지훈이가 정말 절 사랑했다면 회사로 들이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의심스러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도 제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지만 그걸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았어요. 지훈이네 부모님에겐 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죠. 언제쯤 인사드리면 좋겠냐고 물어도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을 흐릴 뿐이었네요. 저는 어린 시절의 환상에 갇혀 지훈이의 진짜 모습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20년 남짓한 세월 동안 때가 탄 만큼 지훈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 하는데 지훈이에게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우습게도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였어요. 아, 맞다. 우리 사장님 결혼 날짜 잡혔다는 소식 들었어? 들었지. 다 다음 달이라며? 그날 회사 사람들 다 같이 결혼식 동원될 것 같던데. 황금 같은 주말에 그런 식으로 날려야 한다니 너무 싫다. 아니, 그렇다고 사장 결혼식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날 우리 미리 만나서 갈까? 좋지. 회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까? 지영씨는 어때? 지영씨! 회사 동료의 입에서 사장님의 결혼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간신히 이성을 챙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사장님이 결혼이요? 결혼할 여자분이 있었어요? 지영씨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구나. 사장님 약혼녀 있었어. 땡땡기업 막내딸. 사장님 미국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결혼을 미루더니만 드디어 날짜 잡았더라고. 아마 다음 주쯤에 회사 전체 공지될 거야.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지훈이에게 그 사람에게 연락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제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게 확실했죠. 결국 저는 남몰래 그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맞춰 주차장에서 기다렸고요. 그 사람이 혼자 운전대를 잡던 날에 기어코 그 옆자리에 올라탔네요. 저를 본 그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뭐야? 놀랐잖아. 이게 갑자기 무슨... 오빠가 날 일방적으로 피하길래 어쩔 수가 없었어. 피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영아, 그냥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변명은 됐고 하나만 물어볼게. 오빠 곧 결혼해? 땡땡기업 막내딸이랑? 제 말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군요. 그래, 맞아. 그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감과 배신감이 끌어올랐어요. 맞다고? 그럼 난? 오빠가 그동안 나한테 사랑한다, 결혼하자 얘기했던 건 다 뭔데? 어떻게 나한테 약혼녀가 있다는 걸 감쪽같이 속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놀 작정으로 접근했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지영아, 옛날에 내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잖아. 실제로 널 다시 만나니까 그때의 감정이 끌어올랐고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랑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알잖아. 난 이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고 넌 고아잖아. 아버지야 그렇다 쳐도 우리 어머니는 너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고통에 아무 말 못하는 저를 향해 그 사람이 한층 부드럽게 말을 보탰어요. 그런 가시밭길을 굳이 우리 둘이 같이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 사랑의 종착지가 꼭 결혼인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더러 유부남 되는 오빠랑 불륜이라도 하라는 거야? 불륜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랑을 지속해가는 또 다른 방법이지. 네가 사는 세상에선 이런 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내가 사는 세상에선 별일 아니야. 남자들 다 세컨 한둘쯤은 데리고 있다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제게 자기의 첩이 되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네요. 내가 사랑했던,
독서와 그림 그리길 좋아했던 그 어린 날의 소녀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말이죠. 됐고, 더는 나 아는 척하지 마.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니까. 오빠가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결혼하고라도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지영아, 난 너 이렇게 못 보내. 아직 사랑한다고. 지영아! 저는 저를 붙잡는 그 사람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죠. 그 뒤로 그 사람은 결혼식 전날까지도 제게 연락해 이런저런 달콤한 말을 쏟아냈어요. 저와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았죠. 그만 좀 연락해.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오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문자들 전부 다 오빠네 부모님이랑 오빠 와이프 될 사람한테 보여줄 거야. 알겠어? 그렇게 반협박을 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연락은 뚝 끊어졌고요. 저는 끝내 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생각보다 더 치졸했어요. 제가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못난 행적을 알릴까봐 겁이 난 걸까요? 갑자기 업무 불성실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해고시키려 들더군요. 더럽고 치사했지만 그냥 제 발로 나가자 싶었어요. 어차피 더럽혀진 인연인데 회사에 계속 있어봤자 제게도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쯤 흘러서일까요? 갑자기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겼어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요. 밑이 빠질 것처럼 쓰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해보니 2줄이 뜨더라고요. 다음날 제발 아닐 거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임신이 맞았죠. 기쁨보다는 절망감이 컸어요. 머리로는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은 도저히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왜 아니겠어요? 이 아이는 평생 외롭게 홀로 살았던 제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줄 존재였어요.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꼭 낳고 싶었죠. 결국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요. 그 사람에게도 따로 문자를 넣고 약속을 잡았어요. 어쨌든 아이 아버지인 만큼 아이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알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약속 장소인 커피숍엔 예상치도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모님이었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는 절 보면서 사모님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쪽이랑 연애하고 약속 잡았던 사람, 우리 남편이 아니라 나예요. 남편 하는 짓이 좀 수상쩍어서 핸드폰을 몰래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남편이랑 결혼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쪽이 알아서 물러나주는 것 같기에 모른 척 눈 감아줬던 건데 갑자기 왜 우리 남편한테 다시 연락한 거죠? 사모님의 매서운 눈길에 저는 본능적으로 제 배를 감싸 안았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헛웃음을 치더군요. 뭐야, 설마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말아요. 그 정도쯤 당신 뒷조사 좀만 하면 바로 다 나오는 거니까. 결국 저는 진실을 털어놓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저 임신했어요. 사장님의 아이예요. 하지만 맹세컨대 저 사장님한테 아무런 미련 없고요. 이 아이도 사장님 도움 없이 저 혼자 키울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만은 낳게 해주세요. 네? 참나,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당신처럼 없이 살던 인간들이 돈 맛을 보면 어떻게 돌아버리는지 난 너무 잘 알거든. 나중에 뻔뻔하게 애를 품에 안고 와선 유산을 요구하겠지. 아니에요. 전 정말 그런 욕심 없어요. 그저 저희 아이만 무사히 낳아서 키우게 해주신다면. 긴 말할 거 없고 이만 일어나죠. 사모님이 뒤에 있던 수행인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러자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고요. 그대로 저를 끌고 나가 억지로 차에 태우더군요.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불법 낙태 시술소였어요. 미리 일이 이렇게 될 걸 짐작하고 다 준비해 놓은 것 같더군요.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다들 사모님과 한편인지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저는 반강제로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졌고요. 몸부림치다가 마취 주사를 맞고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수술대 위였어요. 의사는 한창 손을 소독하며 수술을 준비 중이었고요. 제 옆에 있던 간호사는 등을 돌린 채 수술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죠. 탈출 기회는 지금뿐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몸을 뒤집어 침대에서 떨어져 내렸고요. 그대로 수술방 문을 열고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네요. 잠시만요, 환자분. 이대로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거기 그 환자 좀 잡아요. 뒤에서 간호사가 저를 소리쳐 불렀어요. 이윽고 복도 쪽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도 저를 뒤쫓기 시작했죠. 본능적으로 앞문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문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뒷문으로 빠져나갔고요. 때마침 거기에 정차해 있던 택시에 재빨리 올라탔어요. 기사님, 빨리 출발해주세요. 빨리요! 택시기사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어딜 가느냐고 물었죠. 여기요.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기차역이요? 근데 환자분 같은데 이렇게 병원 밖으로 나와도 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제 환자복을 흘깃대며 말했어요. 저는 잠깐 외출 허락받고 나오는 거라 둘러대고 택시가 서자마자 기사님에게 말했죠. 기사님, 죄송한데 지갑을 두고 와서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보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가방이고 뭐고 다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다행히 기사님은 이해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기차사까지 빌려주셨네요. 젊은 친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이거라도 받아요. 보아하니 기차값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은 나중에 사정되면 갚고. 아니에요. 택시비도 못 드렸는데 돈까지 받을 순 없어요. 됐으니까 받아요. 내 딸 같아서 그래. 기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이 넓은 세상 그 어디에도 내 가족은 없는데 저를 자기 딸 같다 말씀하며 선뜻 돈을 내어주시는 기사님에게 너무나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은 제가 서울 가는 대로 일해서 꼭 붙일게요. 저는 몇 번이고 기사님에게 고맙다며 고개를 조아렸고요. 바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서울 작은 소도시에 숨어 살면서 작은 고시원에 정착했고요. 그곳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좀 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지만 혹시 4대 보험 같은 걸 뗐다가 제 위치가 사모님에게 들통날까봐 너무 겁이 났죠.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도 없이 살았네요. 제 유일한 숨통은 절 도와줬던 그 택시기사님이었어요. 알려주신 계좌로 돈을 붙이면서 감사의 전화도 한 통 드렸는데 그게 인연이 돼 종종 안부를 물으며 지냈죠. 때때로 서울로 올라와 함께 밥을 먹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됐다고 하는데도 기사님은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됐으니까 그냥 봐도. 지영이 너한테 주는 거 아니고 뱃속에 있는 튼튼이한테 주는 거니까. 이걸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그래야 튼튼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지. 기사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저도 더는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실제로 생활이 많이 궁핍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기사님의 도움으로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줬고요. 이듬해 건강하게 태어나줬답니다. 저를 꼭 닮은 아들이었죠.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미혼모의 삶은 생각보다 더 고됐어요. 저는 생활고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도 싸워야 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싸워도 아이가 받는 상처까지 막아줄 순 없더라고요.
아이는 종종 학교에서 아빠가 없다는 놀림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속이 깊은 녀석이라 저한텐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는데 하루는 저한테 묻더군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있는 아빠가 난 왜 없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아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았죠. 어쨌든 아이의 아빠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빠는 경준이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치만 엄마가 아빠 못까지 경준이를 사랑할 테니까 아빠 없다고 기죽을 거 없어. 알았지? 울 것 같은 마음을 꼭 감춘 채 의연하게 말했는데요. 아이는 그래도 제 마음을 다 알았던가 봐요. 그 뒤로는 아빠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요. 오히려 난 엄마가 있어서 정말 좋아. 엄마만 있으면 돼. 하는 말로 저를 위로하더군요. 아이의 그 속깊음이 오히려 저를 더 슬프게 했어요. 못난 저 때문에 아이가 너무 일찍 처리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도 아이에게 저 외에 의지할 만한 어른이 아예 없는 것 아니었어요. 택시 기사님과는 그 뒤로도 종종 계속 만났고요. 아이도 할아버지 하면서 잘 따랐거든요. 아무래도 아이와 제가 성별이 다르다 보니 아이가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턴 제가 챙겨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때마다 기사님이 저 대신 아이의 길잡이 노릇을 해줬네요. 힘들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일까요? 서울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던 그 나날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애틋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곧잘 하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입학식 날 기사님까지 불러 셋이서 같이 고깃집에서 조촐한 파티도 했죠.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당장 아들 학비 때문에 지게 된 빚이 걱정이었고 월세도 한 달치가 밀려 있었지만 그래도 굳이 아들과 기사님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죠. 기사님에게 늘 받기만 했던 게 죄송해서 그날 고깃집 비용도 전부 제가 냈네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가계부를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었는데요. 통장에 남은 잔액을 확인해 보려고 핸드폰에 깔린 은행 앱을 연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0이어야 할 통장에 글쎄 50억이라는 거액이 찍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몇 번을 두 눈을 비벼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입금자 명도 제 이름 석자로 되어 있어서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가서 입금자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행에선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더군요. 결국 은행을 거쳐 입금자분과 소통하기로 했는데 전 오입금이 분명하니 돈을 다시 찾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다음날 다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입금자가 제대로 입금한 게 맞으니 그 돈은 이제 제 거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그 입금자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건 사장님, 그러니까 아들의 친부였어요. 뒤늦게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미안한 마음에 일어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아는 한 이렇게 거액을 입금해 줄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으니까요. 고민하던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성 사장한테 굳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돈을 보내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돈을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그게 사실은 그 돈 보내준 사람 회장님이야. 네? 회장님이라뇨?
성사상 부친 되시는 분 말이야. 기사님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얼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얘긴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실은 난 그냥 택시기사가 아니고 성 회장님 밑에서 일하던 운전기사였어. 근데 성 회장님이 내가 너랑 연락하는 걸 알게 되셨고 그 뒤로 계속 널 보살펴달라고 당부하셨지. 그래서 내가 계속 서울 올라가서 너랑 경진을 봤던 거야. 그럴 수가... 사장님, 아니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경준이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그 돈은 내가 사장님 유언으로 너한테 입금했던 거고. 저는 도무지 기사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기사님은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서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제게 보여주셨죠. 거기엔 회장님의 그간의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아, 널 보육원에서 처음 본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꽃 피운 춘삼월이었고 넌 테이블에 앉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꽃과 나비를 그리고 있었지.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내 마음을 주게 됐는진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늘 인형처럼 무표정하던 네가 날 향해 처음으로 활짝 웃어줬을 때인지, 그도 아니면 아빠가 보고 싶다며 내 품에 안겨 엉엉 울었을 때인지. 어쨌든 확실한 건 난 널 내 딸처럼 여겼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을 설득해서 널 입양하고 싶었을 정도로 말이지. 하지만 지훈이와 네 마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일이 틀어졌고 난 상처받은 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네가 대학에 갔을 때도 멋진 어른이 돼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회스럽다. 만나서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줄 것을. 지훈이가 너한테 저지른 몹쓸 짓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땐 이미 모든 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지. 지훈이 네가 자기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걸 거부했어. 애비로서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빌마. 그리고 너한테 보내는 돈은 애비로서 또 경준이 할애비로서 응당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부디 잘 써주길 바란다.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회장님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왜 진작 생전에 한번 찾아뵙지 못했나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 감정이 채 식히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몰아닥쳤습니다. 바로 뒤늦게 제가 회장님으로부터 50억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걸 알게 된 사장님 내외가 절 찾아온 거였어요. 사장님은, 아니 그 인간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더군요. 애초에 그건 전부 우리 아버지 재산이잖아. 근데 그걸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갖는다는 게 말이 돼? 좋은 말로 할 때 다 내놔. 안 그럼 정말 쓴맛을 보게 해줄 테니까. 20년 만에 만나서 할 말이 그것뿐이야? 당신 아들에 대해선 궁금하지도 않아? 누가 내 아들이야? 막말로 그 자식이 내 아들이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남자랑 사고쳐서 만든 애를 내 애라고 속였을지 어떻게 알아? 내 돈을 노리고 말이야. 그러자 잠자코 있던 사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실제로 그 작전은 성공한 것 같고 말이죠. 50억이란 간도 크지. 어떻게 회장님을 꼬셔서 그 돈을 가로�칠 생각을 해?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제가 가로챈 게 아니라 회장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그게 그거지. 우리 모르게 그동안 사장님한테 애 보여주면서 온갖 사연팔이 해가며 늙은이 마음 빼앗은 거겠지. 괘씸한 것.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돈 돌려줘. 안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사실 저도 회장님의 유산을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려줄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부가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런 마음이 싹 가시더군요.
그 인간들은 저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어요. 제가 왜 돌려줘야 하죠? 회장님이 합법적인 유언 통해서 저와 제 아들에게 물려주신 돈인데? 저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잖아요. 어엿한 회장님의 손자인데. 그러자 사모님이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어엿한 손자 같은 소리 하네.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더러운 년이 뻔뻔하게. 네 아들도 똑같아. 너랑 마찬가지로 더러운 천민인 건 변함없다고. 아버님의 어엿한 손자는 내 딸이랑 아들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말고 돈 내놔. 싫어요. 이 돈은 회장님의 돈이지 당신들 돈이 아니잖아요. 정 억울하면 법정으로 소송이라도 해보든가. 할 말 없으면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붙잡는 사장 내외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걸려오는 그 인간들의 전화를 전부 다 수신 차단했죠. 그 뒤로 그 인간들은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런 상황을 다 예견했던 걸까요? 유산 상속 과정에 신탁회사를 개입시켰더라고요. 저도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변호사 말로는 신탁회사에서 제게 돈을 준 게 되기 때문에 유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걸 안 그 인간들은 또 저희 집까지 찾아와 한 차례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땐 저도 참지 않고 경찰을 불러 가택침입죄로 신고했네요. 결국 그 인간들은 벌금형과 함께 접근금지 처분 명령이 내려졌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둘이 사장 내외가 되면서 경영을 너무 못하고 사치만 해대서요. 회사가 오늘 내일 하다 결국 파산했다고 하더군요. 빚만 수십억을 떠안게 돼서 더욱더 회장님의 유산에 목을 맨 거라 하대요. 기사님을 통해 간간히 그 인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진작에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둘 다 썩 잘 살고 있진 못한 것 같더군요. 반면 저는 저희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현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의젓하게 잘 컸는지 몰라요. 늘 저를 1순위로 생각해주는 효자랍니다. 기사님은 완전히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이제 제게는 완전히 친정 아빠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회장님이 물려주신 돈의 대부분은 사회로 환원했고요. 일부는 절 위해 쓰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든든해서일까요? 현재 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